저는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녔죠. 파리, 뉴욕, 제네바, 도쿄. 수많은 도시를 봤어요.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대충 알 수 있다고. 특히 한국은 더 그랬어요. 북핵 이슈로 늘 뉴스에 나오는 나라. 긴장이 끊이지 않는 곳. 솔직히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를 태운 비행기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했죠. 원치 않던 한국행이었어요. 72시간. 그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외교관으로서 본 세계관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서울에서 목격한 작은 기적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제 이름은 헬레나. 독일 외무부 소속입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저 다현이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저는 독일 외무부 소속 외교관 헬레나입니다. 베를린에서 20년 넘게 국제 안보 문제를 다뤄왔죠. 그날도 평범한 업무의 연장이었어요. 도쿄에서 열린 북핵 문제 다자간 협의에 참석하러 간 거였습니다. 회의장은 도쿄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모여 북한의 핵 위협과 지역 안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입장을 설명하던 중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진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천장의 샹들리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물잔들이 넘어졌고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졌어요. 일본 측 진행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진입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30개국이 넘는 외교관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죠. 저도 서류를 챙기려다 포기하고 계단으로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도였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도쿄 시내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 정부는 모든 공항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였죠. 우리 외교단은 긴급 대피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일단 일본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우회합니다. 현재 수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입니다. 인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북한 문제로 시끄러운 나라. 긴장이 끊이지 않는 곳.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죠. 비행기는 이 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긴급 수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단 전원을 위한 특별 지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야간 조명이 활주로를 밝히고 있었고 여러 대의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한국 공항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황함이 없었어요. 한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혼란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이곳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72시간이.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장 바로 앞에 임시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각국 언어로 된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독일어 팻말도 보였죠. 2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헬레나 박사님이십니까? 독일 외무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신원 파악이 끝난 거예요. 직원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실시간 교통 상황, 의료 지원, 통역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개인 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숙소 위치, 한국 정부 연락처,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까지 모두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인공지능 챗봇도 있었는데 질문을 입력하자 즉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듣고 이 시간 만에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유럽이었다면 회의만 일주일은 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나라를 무시했어요. 북한과 대치 중인 불안정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안으로 더 들어가자 전용 라운지가 나왔어요. 외교단 전원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200개는 넘어 보였고 각 좌석마다 충전 케이블과 개인 조명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따뜻한 수프까지. 프랑스 외교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난민 캠프가 아니라 호텔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떠밀려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했죠. 라운지 한쪽에는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진으로 다치신 분 계십니까? 심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심리 상담까지. 저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던 건 뭐였을까요? 미사일 경보, 군사훈련, 남북 긴장.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통역 부수도 있었어요. 12개 언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외교관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스페인 대표단은 통역사와 함께 상황을 설명받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국장이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안전한 체류를 보장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숙소가 배정됩니다. 의료, 교통, 통신 모두 지원합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매끄럽게 작동하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몰랐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태블릿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용 차량이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수프를 마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은 밤에도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72시간이 뭔가를 바꿀 거라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전 9시 호텔 로비에 전용 차량이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일렬로 서 있었고 각 차량마다 작은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 국기가 달린 차 앞에서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헬레나 박사님, 서울 시내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놀랐습니다. 뒷좌석에 생수, 간단한 스낵, 충전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어로 된 서울 관광 안내 책자까지 있었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였어요.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차선이 명확했고 모든 차량이 속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끼어들기를 하는 차도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흔한 풍경이 아니에요.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는 운전이 전쟁 같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오래된 도시처럼 복잡하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있었고 나무가 심어진 보도가 넓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또 놀랐어요. 신호를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도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기다렸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외교가족 우선 배려 제도로 배정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체크인 과정도 빨랐어요.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권만 확인하고 바로 키카드를 받았죠.
프런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한국어, 영어, 독일어 지원 가능합니다. 독일어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그냥 호텔 서비스인가 아니면 정부 차원의 지원인가 궁금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방에 들어가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산이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에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 오셨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서울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형식적인 환영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직접 쓴 글씨였고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녁 무렵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른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영국 대표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우리 런던에선 외교관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캐나다 대표 에밀리도 동의했습니다. 관료주의 지연이 전혀 없어. 모든 게 즉각 처리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빠른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확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죠. 24시간도 안 되어 200명이 넘는 외교단을 수용하고 개별 지원까지 완료한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최우선에 두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던 저는 호텔 근처를 걷기로 했어요. 프런트에서 추천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고 장준하 기념관.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솔직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겨 가본 거였죠. 작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장준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다고.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의문이 죽음을 맞았다고 했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글씨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의 흔적이었죠. 한국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얻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본 한국은 경제 성장과 기술만 강조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기념관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딸 엘리사가 오늘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공항까지 지하철로 가보기로 했죠. 지하철 입구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선도가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제 표정이나 옷차림에서 알아챘겠죠. 그녀는 친절하게 노선을 설명해줬습니다. 공항 가시려면 이 노선 타세요. 표는 저기 기계에서 사시면 돼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떠났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준 거였죠. 지하철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한 역에서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러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앉았어요. 청년은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난 거였죠. 공항에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13살 딸아이는 긴 비행에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거리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깨끗해.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안 보였죠. 사람들도 질서 있게 걷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 순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엘리사가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당황한 저를 본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어디 찾아요? 출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가게를 비우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여긴 처음이죠. 조심해서 가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가게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엘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잘 돕는구나. 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도 느낀 거예요. 이 도시의 따뜻함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특별했어요.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의무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시민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것. 이방인인 저에게 서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살던 곳처럼. 그게 신기했습니다.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관광 안내 책자를 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특별한 행사 찾으세요. 오늘 저녁 한강에서 불꽃축제 있어요. 불꽃축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온 거라 관광은 계획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 엘리사가 옆에서 졸랐어요. 엄마, 가자. 한국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어.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텐데 안전할까?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지만 직원이 안심시켰어요. 안전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와요. 지하철로 편하게 갈 수 있어요. 100만 명.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유럽에서 그 정도 인파가 모이면 경찰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죠.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저녁 6시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의도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모두 질서 있게 서 있었죠. 역에 내리자 인파가 보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다들 천천히 가고 있어. 딸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앞사람 속도에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계단 한쪽은 올라가는 사람, 반대쪽은 내려가는 사람.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죠. 지상으로 올라오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100만 명.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경찰이 거의 안 보였어요. 차벽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도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변 잔디밭 한쪽이었어요. 옆자리에 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와 어린 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좋죠.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김밥 하나를 건넸어요. 드세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게 받았죠.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다니.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붉은색, 파란색, 금색 불꽃. 엘리사가 환호했어요. 와, 엄마 봐.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자리를 뺏지 않을 거라는 신뢰.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풍경이었습니다. 파리든 베를린이든 대규모 행사에는 경찰과 차벽이 필수예요. 사람들은 늘 경계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불꽃이 피날레를 향해 갔습니다. 하늘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100만 명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함께 느끼는 경이로움. 저는 엘리사를 안았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불꽃을 봤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축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1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서로 길을 양보했죠.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엘리사가 물었어요. 뭐가 엄마? 무경찰 축제. 자율적 질서. 신뢰 기반 공동체. 딸아이는 이해 못했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 게 기적이라는 걸. 불꽃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계셨어요. 앞이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앞에 앉아있던 청년 2명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노인은 고개를 숙였고 청년들은 그냥 웃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장면을 넋놓고 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방송으로 안내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조금 뒤였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당황해하며 달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장난감을 건넸습니다. 이거 주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기는 장난감을 받고 울음을 멈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웃으로 본다는 걸.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불꽃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침묵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꽃 터지는 소리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통제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경외감이었죠.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름다움 앞에서의 겸손. 함께 나누는 감동.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감각.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파리 불꽃축제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죠. 개인의 흥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침묵으로 감동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엘리사를 봤습니다. 딸아이도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13살 아이도 이 분위기를 느끼는 거였습니다. 불꽃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고마움을 담은.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뢰를 유럽에서 잃었어. 옆에 있던 엘리사가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유럽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해요. 낯선 사람은 위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 신뢰가 이 질서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챙겼어요. 돗자리를 접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떠났죠. 한 가족이 떠난 자리는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자리도 정리했습니다. 엘리사도 쓰레기를 주웠어요. 우리도 이 공동체의 일원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철로 걸어가는 길 수만 명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속도로 걷고 있었죠. 앞 사람을 밀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명이구나. 진짜 선진국이구나. 경제나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조용했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늘 본 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축제 중간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 앱 봐. 신기해. 뭐냐고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인파 혼잡도 지도였습니다. 한강 주변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색은 매우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 있음. 어디서 난 앱이야. 서울시에서 만든 거래. 무료야.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우리가 있는 위치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 혼잡한 장소를 추천해주고 있었죠. 여기로 가면 사람 적대. 불꽃도 잘 보인대. 엘리사 말대로 이동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정말 사람이 적었어요. 하지만 불꽃은 똑같이 잘 보였습니다. 앱 추천이 정확했던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술의 올바른 사용이구나.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였습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술. 하늘에서 드론이 날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처음엔 촬영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 드론이 낮게 날며 방송을 했습니다. 7번 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 5살 남자아이입니다. 즉시 주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드론이 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곧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보호자님은 7번 구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5분도 안 돼서 해결됐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만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도 박수쳤어요. 저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기술과 시민이 함께 작동하는 거야. 드론이 찾고 사람들이 돕는 거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드론 감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드론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죠. 불꽃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앱을 열어봤어요. 이번엔 지하철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의도역은 매우 혼잡합니다. 여의나루역 이용을 추천합니다. 우리는 추천대로 여의나루역으로 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적었어요. 여유롭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죠.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가 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시민을 보살핀다. 기술로, 시스템으로, 사람으로. 지하철 안에서 한 대학생이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까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올해 앱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작년보다 정확해. 응, 인공지능 업그레이드 했대. 실시간으로 학습한대. 저는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학습한다고요? 100만 명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한국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도 기술은 많아요. 하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두려워해요. 감시당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기술이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사회를 만든 거였어요. 신뢰 기반 기술 사회.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걸 UN 보고서에 넣어야겠다고.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가 오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외교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여성 기자였어요. 녹음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72시간 동안의 서울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사회의 미래입니다. 기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더 설명해달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약해졌죠. 한국은 달랐어요. 개인이 자유로우면서도 공동체가 강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봤어요.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어요. 신뢰 기반 자율사회. 그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가 생기고 기술이 사람을 보호하고 시민이 서로를 돕는 사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길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오자. 저는 딸을 봤어요. 13살 아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다시 오자.
다음엔 더 오래.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거대한 건물, 질서정연한 활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게 72시간 전만 해도 낯설었습니다. 불안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 깨달음이.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10시간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N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뢰 기반 자율 공동체의 가능성 한국 서울 사례 연구.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9월 나는 우연히 서울에서 72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외교관으로서의 내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시스템, 서울 시민의 자발적 질서, 한강 불꽃 축제의 100만 군중,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 모든 걸 기록했어요. 객관적으로 쓰려 했지만 감동이 배어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심이었으니까. 엘리사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개인이 존중받으면서도 공동체가 강한 사회. 기술이 감시가 아닌 보호의 도구인 사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가을 날씨는 쌀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도쿄 회담은 어땠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회담은 중단됐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 그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을 봤거든. 진짜 한국을. 몇 주 후 제 보고서가 UN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많은 외교관이 읽었어요. 반응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과장 아닌가? 직접 보고 싶다. 저는 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제가 쓴 것보다 더 놀라울 겁니다. 지금도 가끔 엘리사와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한강이 불꽃, 조용한 군중, 친절한 사람들. 딸아이는 말해요. 엄마, 우리 언제 다시 가? 저는 대답합니다. 곧 가자. 이번엔 더 많은 걸 보자.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자유는 신뢰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서울아, 고마워. 72시간의 기적을 준 너에게.